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오늘은 제 7번째 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수요와 공급 모델의 응용 부분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시장이 어떤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이게 후생경제학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후생경제학은 자원의 배분, 자원의 배분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웰페어 이코노믹스고요. 후생경제학의 결론, 이 결론은 어떤 시장이든지 수요와 공급자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의 총합이 균형에서 극대화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이 결정되면 후생이 누릴 이득의 총합이 수요와 공급자들의 누릴 수 있는 이득의 총합이 극대화된다. 최대가 된다. 그거를 효율성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수요와 공급자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그걸 비교함을 통해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다, 아니다. 그런 거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자원의 배분의 결과들을 후생경제학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득의 총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잉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잉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불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불용이. 구입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나 이것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 이것만큼 이 가격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불용이죠. 지불용이. willingness to pay.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consumer surplus라고 하죠. consumer surplus. 구입자의 지불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지불 용의 willingness to pay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시장 가격이 되겠죠. 시장에 참가해가지고 시장에 참가를 했더니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용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시장에 나갔더니 가격이 시장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지불 용의보다 시장 가격이 낮더라. 그 차이가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어떤 물건을 100달러 아니면은 뭐 10만 원을 주고 살 용의가 있었어요. 지불 용의가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시장에 나갔더니 5달러에 팔아. 뭐 5천 원에 팔아. 5만 원에 팔아. 10만 원까지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5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럼 5만 원의 소비자 잉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불 용의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불 용의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표와 수요 곡선을 보면은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수요표, 구입 희망자. 각각의 개인은 어떤 물건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불 용의가 각각 다르죠. 테일러라는 남자가 어떤 물건을 나는 100달러 주고 살 용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테일러는. 캐리라는 아가씨는 80달러를 주고 이 물건을 살 용의가 있습니다. 리하나는 70달러고 가가는 50달러의 지불 용의를 각각 가지고 있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려보면 음반 가격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직선처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만 한 명 한 명 우리는 단지 이제 4명의 경우 4명의 수요자가 있는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단식 스텝와이즈 디맨드 커브라고 하는데요. 계단식 수요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가격 지불용이 100달러. 캐리의
$80. 리하나에 $70, 가가에 $50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각각 하나씩. 그렇죠? 이것도 크기가 1, 2, 3, 4. 각각이 수요량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스텝와이즈 디맨드 커브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그냥 4명만 각각의 지불 용의를 통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거를 이제 쌓여서 음반 2개, 3개 살 수 있는 용의가 있다거나 다른 우리가 전에 봤던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직선이 되거나 이렇게 우하향하는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겠지만 이 경우 4명 단지 하나만 산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지불 용의가 다른 경우에 이런 모양의 수요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를 초과했을 때는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랬고 만약에 $80에서 $100면 테일러 하나만 70달러에서 80달러 2개 50달러에서 70달러 경우에 70달러보다 70달러 정도까지 50달러보다는 많고 70달러 사이에 있으면 단지 3명만 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3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5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4명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50달러 이하에는 50달러 이상으로 지불할 용이 있는 사람 4사람이죠. 이 모양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모양도 있고 다른 모양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요 곡선을 이용해서 소비자 잉여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는 데 있죠.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보여준다. 지불 용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직선이든 아니면 이런 계단식 모양이든 어느 수량에서든 수요 곡선에 의해 나타나는 가격은 한 개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 그 지점에 있는 소비자, 그 지점이 가격이 높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나는 안 살 거야. 그냥 지불 용의가 $50라고 말하면 $50 이상이면 50달러 초과면 그 사람은 안 사겠죠, 그 물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계 소비자라고 합니다. 거기 딱 경계에 서 있는 거죠. $50 이상이면 안 사고, $50 이하면 사고. 그죠? 그 한계 소비자라고 하고, 그 금액을 지불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한계 소비자.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시장을 떠나는 소비자. 그 물건을 안 살 소비자. 한계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수요 곡선의 아랫부분, 수요 곡선의 아랫부분과 가격 수준 윗부분의 면적이다.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수요 곡선의 아랫부분과 가격 수준 윗부분의 면적이다. 원래 아까 정의했던 부분은 그렇죠. 소비자의 잉여는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의 차이다. 지불 용의가 $100였어요. 시장 가격이 $50였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50죠. 100 마이너스 50. 그래서 $50인데 지불 용의와 willingness to pay 시장 가격.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 그렇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샀으니까 시장 가격을 지불했겠죠. 그럼 그것이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가격이 시장 가격이 $80예요. 시장 가격이 $80입니다. 뭐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공급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여기를 딱 지났어요. 여기 만났어요. 균형 가격이 80이다. 그렇죠? 80인 경우에 80보다 낮으면 하나가 더 늘어날 테지만 80이니까 딱 80 딱 정해졌으니까 단지 요 테일러 한 명만 음반을 살 겁니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80 $20 차이가 $20죠. 20 요 범위 요 크기지만 여기 1입니다. 단위가 하나라서 20 곱하기 1 소비자 잉여 20이 되겠네요. 달러로 계산합니다. 달러 곱하기 개수 그러면 단위는 달러죠. 그래서 테일러의 소비자 잉여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7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70에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그려보고 가격 이상 그 다음에 수요 곡선 밑으로의
범위 요 크기가 되겠죠. 요 모양의 크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 두 개 합쳐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게 30. 여기는 1. 요것도 1인데 요 크기는 요 높이는 10이네요. 80에서 70이니까. 30 곱하기 1, 그 다음에 10 곱하기 1. 그래서 전체 소비자 잉여는 40이 되겠고, 각각 테일러의 소비자 잉여는 30이죠. 왜요? 테일러는 willingness to pay 100달러. 지불 용의가 100달러인데 시장 가격이 70달러였어요. 100-70, 30달러에 한 개 수요했으니까 30 곱하기 1. 소비자 잉여 30달러. 그다음에 캐리. 캐리가 추가적으로 이 음반을 하나 더 샀겠죠. 원래는 willingness to pay 지불 용의가 80달러였는데 시장 가격은 70달러니까 80에서 70 빼면 10. 10에서 하나 샀으니까 10 곱하기 1. 캐리의 소비자 잉여는 10달러입니다. 아까 정했던 것처럼 이 크기를 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위로 수요 곡선 밑으로의 에어리어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잉여를 계산합니다. 수요 곡선 아래, 그 다음에 가격, 균형 가격 위쪽 부분의 에어리어.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증가. 가격이 감소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겠죠. 수요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소비자 잉여, 원래 샀던 사람들의 소비자 잉여, willingness to pay 빼기 가격의 폭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왜? 지불해야 되는 돈 빼기 부분이 떨어지니까. 기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가격 하락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지불 금액의 감소분하고 똑같다. 그렇죠. 그거 곱하기 그 균형량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하나씩만 수요하는 걸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 금액의 감소분이 소비자 잉여 증가분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곱하기 1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소비자 한계적으로 소비를 못하고 있다가 탁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 willingness to pay가 균형 가격보다 높아. 균형 가격보다 높아. 그래. 그래서 시장에 참여를 하죠. 사는 소비 행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겠죠. 물건을 샀으니까 인하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금방 봤던 부분이죠. 여기죠. 가격이 80에서 70으로 떨어졌어요. 테일러의 소비자 잉여가 10만큼 증가했죠. 20에서 30. 그죠? 요것만큼 소비자 잉여가 테일러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사각형만큼 캐리의 새로운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가격 하락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를 해서 물건을 사갔죠. 소비를 할 수 있었죠.